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영어 통합공략 4강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4강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 핵심어, 그리고 오답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것만 쏙쏙 골라 배우는 부분입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문이 있다.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생각이 담겨있다. 이건 맞죠? 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주제겠죠. 포괄적인 거, 구체적인 거 차이가 뭐예요? 내가 지금 모르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포괄적인 거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가장 메인인 거예요.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단서를 찾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앞의 내용을 반박하는 어구주에 올 수도 있습니다. 대등대립 하기에 시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자 왕따인 것도 정답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글의 사건이나 상황,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찾아서 종합해서 추론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외우고 가세요. 정리를 해도 좋고요. 어떻게든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외교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영어 통합공략 4강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4강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주제문, 핵심어, 그리고 오답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것만 쏙쏙 골라 배우는 부분입니다. 2강은 솔직히 고난도 케이스 해가지고 6개 배운 거 까먹으셔도 돼요. 네, 까먹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배운 내용만큼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never.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앞으로 유형 공략, 우리 계속 배울 거잖아요. 목적 유형부터 시작해서 장문 유형까지 그 부분에서 계속 써먹습니다. 내가 물론 그때마다 때로는 반복도 해주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분들 항상 그 반복을 너희들이 습득하는 거에 체화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되기 전에부터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판단을 해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외우셔야지 여러분들이 유형에 대해서 학습할 때 그 유형 학습 측면에서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일단 주제문에 대해서 한 개 슬라이드로 내가 다 정리를 해주려고 주제문이란 주제문의 성격, 주제문의 단서, 그리고 주제문이 없는 경우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주제문이란 뭐냐? 일단 주제문은 뭐예요?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문이 있다? 땡! 이거 맞는 말 아닙니다. 맞는 말 같았죠? 하나의 글에는 2개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생각이 담겨있다. 이거는 맞죠?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생각이 담겨있다. 예를 들면 통념에 대해서 나왔으면 이건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도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필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아무리 반대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해도 하나의 주제,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생각만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주제겠죠. 그래서 글쓴이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요, 한두 문장에다가 탁 내리꽂아 놓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거를 한두 문장으로서 탁 꽂아 놓습니다. 이게 주제문이죠. main sentence. 오케이? topic sentence라고도 불러줘요. 그래서 글의 소재, 즉 글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 이게 담겨있기 때문에 주제문에서 뭐를 추론할 수 있냐? 바로 주제와 요지까지 덤으로 딸려옵니다. 비슷하잖아요. 이제 문제 유형 공략에서 배울 텐데 주제와 요지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글쓴이의 견해, 근데 중요한 거 글쓴이의 견해인데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소재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주제문에 대해서 배우고 핵심은 바로 뒤에서 배웁니다. 오케이? 내가 이런 거에는 계획이 다 있다기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일단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주제문인 거 찾았어. 그러면 이 주제문은 어떻게 보면 글감, 그러니까 글의 소재, 글감이 있잖아. 이 글감에 더해진 게 있는 거야. 글감에 이 소재에 대한, 즉 글감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감에 대한, 이 글감이 소재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견해.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 견해는 생각이죠. 플러스 뭐 주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태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는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 요지, 추론하는 문제 이제 뒤에서 나오죠. 세분 유형, 파악 유형에서 배울 텐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제문이겠죠. 그죠? 하지만 그 유형만 중요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어려운 거 배울 때도 주제문 찾는 거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유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 공략에서 우리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배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문의 성격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격은요,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성격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포괄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구체적인 게 무엇인지도 알 거예요. 자, 포괄적인 거, 구체적인 거 차이가 뭐예요? 내가 지금 모르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답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겠고, 답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구체적인 확실한 답인지 잠담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포괄하고 구체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포괄적인 거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가장 메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겁니다. 핵심 문장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에 꼬리표처럼 딸고 다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거는 굉장히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면서 글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글 전체를 다 포괄합니다. 글 전체를 포괄한다 해서 포괄인 거예요. 그래서 단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위 호환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들의 상위 호환이 포괄입니다. 포괄적인 게 그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미, 벌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게 곤충이잖아. 이런 식으로 포괄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거. 이게 뭐냐면 더 일반적인 거예요. 더 제너럴하다고. 그러니까 일반의 반대말이 구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넓은 개념을 포괄합니다. 넓은 개념을 포괄해요. 오케이? 그러면 구체적인 건 뭘까요? 구체적인 거는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포괄의 반대말로서 흔히 얘를 설명하는 거예요. 포괄을 설명해요. 포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포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구체화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로 포괄적인 거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딱 일반적으로 망치 세 번 둥둥둥 하면서 사실에 대해서 당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 뭐가 많겠어? 당연히 예시가 많죠. 예시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아무튼 우린 주제문의 성격을 보기 때문에 주제문은 포괄적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는 포괄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도 중요해요.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포괄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구체에 대한 개념 설명했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포괄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사건의 전말이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러면 그건 포괄적인 거예요. 근데 나 오늘 양식으로서 스파게티와 피자를 먹었어. 이러면 구체적인 겁니다. 스파게티와 피자라는 구체적인 게 나왔죠. 그래서 포괄적인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구체적으로 말 좀 해봐. 뭐라고? 자세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세하지가 않아요. 자세하지가 않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인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이놈 쓰기가 한두 줄이라니까. 지문에서 한두 줄 등장하니까. 일반적인 거는 여러 개 등장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석이 좀 어려운 일반적 지문이 하나 있으면 뒤에 내용 보면서 유추가 가능해. 하지만 포괄적인 거는 그게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다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의 묶음이 뭐예요? 이게 포괄적인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엄청난 힌트예요, 이것도.
구체적인 걸 믹스하면 포괄적인 게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걸 묶으면 주제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아. 포괄이라는 단어가 주제문을 대표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케이? 포괄문이라고 해도 된다니까. 포괄문.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주제문의 성격은 보았고요. 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포괄적인 걸 어떻게 찾느냐. 가장 일반적 사실이 포괄적인 거죠. 그리고 주제문도 그런 거예요. 근데 주제문의 단서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을 반복한 건데 포괄적인 의미의 어구가 당연히 있죠. 포괄적 의미의 어구가 있다. 당연한 말이죠. 주제문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가 애매한 포괄적 의미의 어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를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다른 문장에 의해서 보충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거고 그 말은 뒤에서 뭐가 있다고? 보충 설명이 있다고. 부연 설명, 보충 설명 같은 말. 보충 설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좋아. 자, 그러면 구체적인 문장으로서 보충 설명되는 문장이 그 문장 뒤나 앞에 있으면 그 문장, 방광이 주제문이고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봐도 얘가 일반적 사실 또는 포괄적이다 하면 이놈스키가 주제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제문의 단서는 일단 이거예요. 첫 번째로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서 한번 짚고 가자고. 자, 포괄, 나 대놓고 포괄이에요 라고 해석을 안 해도, 내용적으로 해석을 안 해도, 사실 얘기 계속했지만 내용적으로 해석을 안 해도 이 표현이 나오면 딱 봐도 얘는 빼박입니다. 빼박적으로 포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케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다 써놨어요. 자, 주제문은요, 내가 말했지. 필자의 생각이다. 글쓴이의 견해이므로 그 주제문은 글쓴이의 견해를 나타내기 때문에 I should, 이런 식으로 should, 첫 번째 뭐? 자, should. 그리고 have to. 더 must스럽게, must. 그리고 대놓고 나 중요해 라고 말하는 important. 그리고 나 필요해 라고 말하는 necessary. 그리고 사실 하면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vital. 그리고 나 중요해 critical. 이런 것들. 그러면 뭔가 뭐뭐를 해야 한다 또는 내지는 강한 주장, 뭔가가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거나 명령문으로서 포함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강하게 표현할 때이고 I can 아니면 I may I 하면서 아마 하면서 약간 해석을 하는 약간의 주장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얘네들은 빼박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주장의 근거도 찾을 수 있겠구나. 주장에 대해서 근거도 찾을 수 있으면 이 핵심 문장을 찾았으면 나머지 문장이 그 문장을 보충 설명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should처럼 뭐뭐 해야 한다는 강한 표현, 당연히 글쓴이의 강한 주장이 직접적으로, 즉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may, can 이런 것들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이런 생각보다 신기한 약간 시그널이 아닌 근래 흐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단서를 찾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앞의 내용을 반박하는 어구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반박하는 곳 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희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뒤에서 말한 걸 알면 벌었을 텐데 뒤에서 계속 통념 반박 얘기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이거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달라. 이런 식으로. 그게 통념에 대한 반박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주제문이다 라고 땅땅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얘는 앞문장 한두 문장 있고 그 세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반박글로서 주제문이 되겠죠. 오케이? 네. 우리가 1강에서 배운 것들을 여기서 적용하면 돼요. 1강에서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 글의 이해를 배웠고 우리가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을 3강에서 제대로 배웠죠. 그러니까 1강은 2강에서 1, 2강끼리 묶이고요. 3강하고 4강이 묶여요. 그래서 3강에서 우리가 글의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배운 것들이 주제문을 찾는 데 있어서 왜 힌트가 되느냐? 통념에 대한 반박이 이거고요. 이걸 다르게 말한 거예요. 이걸 주제문 입장에서 말한 게 이놈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제문 나오고 예시 1, 예시 2 나온다는 것도 주제문이 맨 위에 나온 예시를 든 거예요.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서 정리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요. 요약하거나 또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연결사 이해하면 돼요. 뭐 나중에 바로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예요. So, 따라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뭔가 물어봐요. 뭔가에 대해서 질문하면 해결책이 주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걸 써줬죠. 근데 이 써준 거 너희들이 다 전강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 것 뿐이라고. 주제문 입장에서. 알겠지? 철저하게 주제문 입장에서 봤을 뿐입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글의 구조,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 그러면 주제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웠습니까? 주제문은 포괄적인 문장으로서 보충 문장을 필요로 한다.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도 너희들 반은 먹고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 내가 말한 그 많은 양들은 다 날려버리셔도 좋아요. 주제문은 포괄적이고 그러다 보니 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부연 설명, 보충 설명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네, 내가 많은 걸 안 말할게요. 통합공략이기도 하고 아직 예열이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통합공략은 예열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그랬잖아요.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거기서 배워도 돼요. 하지만 그 유형에 대해서 하는 공략법을 내가 극대화하고 싶다. 확실히 머릿속에 넣고 싶다라는 걸 목표로 했을 때 이걸 들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들으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으라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문이 없을 수도 있죠. 글에 뚜렷한 주제문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줄 하는 말도 있어요. 특히 일화. 뭔가 누군가의 일화나 아니면 이야기 이런 것들에서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문이나 논설문. 그러니까 일화, 이야기도 그럴 수 있지만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해서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책에서 딱 두 가지를 내가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제문이 없어요. 아까 내가 말했던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뭐예요? 구체적인 걸 묶으면 포괄적이다. 즉, 주제문이다. 엄청난 힌트예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뭔 소리야? 공통적인 내용. 공통되는 내용 있죠. 포괄적인 내용,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거니까. 필자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 하나라 그랬어. 필자의 생각은 한 개라 그랬잖아.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공통되는 내용을 종합하면 그게 주제문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공통되는 내용을 종합하면.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화, 이야기 이런 거 나올 수 있다고 했죠. 흔히 설명문, 논설문보다는 얘가 많거든요. 일화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주는 사건, 좋은 사건이나 상황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주로 이런 그냥 사건이나 상황. 그러니까 즉 배경을 아는 것도 좋아요. 시공간의 배경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이게 일화, 이야기, 설명문, 논설문. 여기서 일화, 이야기는 주로 끝에서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교훈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시사점을 담고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누군가 경험한 일을 나열한 게 일화잖아.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 형태로 서술한 글에서는 주제문 찾기 쉽지 않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고 1987년에 태어나가지고 1998년에 뭐 어디에서 입상을 했고 뭐 2000년도에 뭘 했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주제문 찾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글의 사건이나 상황,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찾아서 종합해서 추론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바탕으로만 하시면 없는 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없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없는 경우는 장문 내지는 쉬운 유형 있죠. 일화, 이야기,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묻는 유형. 그런 부분에서 많이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없는 거를 골라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다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없는 경우도 포괄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통합 공략은 수능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고. 그래서 아우르다 보니까 없는 경우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제문에 대한 것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복습은 잘하고 오셨나요? 3강 복습 잘하고 오셨죠? 네. 그러면 이제 주제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문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넘어갑니다. 핵심어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주제문에 대해서는 이해했죠? 포괄적인 게 주제문, 구체적인 거, 포괄과 구체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핵심어는 뭘까요, 여러분? 핵심어. 그 글에서 핵심적인 소재가 되는 애예요. 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오케이? 소재가 핵심어예요. 자, 그러면 이 핵심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거를 지금 딱 6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6가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반복어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어다. 영어 선생님들 중에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반복되는 단어 is 핵심어.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난 6개로 하나에다 써준 거예요. 반복어. 반복되는 언어가 핵심어다. 반복어. 그리고 두 번째, 뭔가에 대해서 구정보 표현. 그러니까 이미 알려준 정보. 기정보라고도 해요. 이미 알려진 정보. 그냥 써줄게요. 구정보라고도 하고요. 얘는 뭐를 나타낸다고? 이미 알려진 정보. 이미 알려진 정보. 이거에 대해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이나 다를 게 없죠. 맞아요? 네. 그리고 구정보 단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 표현. 주로 얘는 주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꽤나 이례적이죠. 주어 표현인 경우가 많아요. 즉 명사처럼 제시되는 경우가 그 단어가 핵심 소재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경험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명사가 더 많다. 그리고 뭔가 얘랑 싸워. 단어 2개가 맞네, 틀리네, 그러네, 옳네 이런 것들 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즉 안 좋은 점도 말하고 좋은 점도 말해. 막 이런 식으로. 부정과 긍정이 공존하는 단어야.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을 필자가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은 거잖아. 그래서 대립이 되는 단어도 핵심어의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5번째는 생각보다 이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음양. 그러니까 좀 더 대립상을 구체화한 거예요. 대립상은 얘랑 얘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양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는 거예요. 대립은 2개끼리 싸우는 거고 이번에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으로. 이걸 원래 하나를 썼다가 내가 쪼갰어요. 긍정과 부정으로 말을 하는 음양 표현. 음양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 단어에 대해서 대립되는 것도 그 단어가 중요하니까 대립하면서 그걸 구체화하겠지만 음양으로서 밝고 어두운 것,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도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음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서로 대등한, 동등한 단어 또는 내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paraphrasing. 우리 이제 다음 강의에서도, 이번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텐데요. paraphrasing 표현. 변형어. 그 단어랑 뜻이 같은데 계속 다른 단어 갖다 붙여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단어랑 같은 거, 굿을 배달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줄이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변형어입니다. 변형어로서 같은 의미를 여러 번 바꿨으면 그 단어 핵심어구나.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핵심어는 반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주어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대립상을 이루면 생각보다 그것도 핵심어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대립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로 대립관계. 그리고 긍정과 부정으로 나눴을 때에는 음양 표현으로서 부정과 긍정이 공존할 때, 부정과 긍정이 공존할 때도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긍부정까지 봤어요. 그럼 변형어, 얘는 파라프레이즈, 여러 개로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 이런 경우에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대립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주어, 즉 약간 명사처럼 쓰인 거, 그리고 이미 알려진 정보, 그러니까 단어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정보, 그 지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오케이? 이미 언급이 됐어요. 그 지문에서 이미 언급된 거를 한 단어로 묶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언급된 거를 단어로서 묶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구정구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가냐? 딱 봐도 얘 중요하겠지. 내가 중요하다고 말했었어요. 반복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팁이에요. 주어 표현도 꽤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동사는 좀 걸을 수 있잖아. 그러면 좀 많이 줄죠. 그렇지 않아요? 명사 찾는 게 솔직히 주어 찾는 게 제일 쉽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를 이렇게 찾아도 된다. 그리고 변형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2번, 4번, 5번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1번, 3번, 6번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자꾸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까먹을까봐. 6개 다 알면 좋겠지만 3개라도 알자 이거예요. 3개라도 제발. 여러분들 3개라도 외우고 갑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외우고 가세요. 정지를 해도 좋고요. 어떻게든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좋아. 최소 3개예요. 좋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핵심어 찾는 것과 주제문 찾는 거 배웠습니다. 핵심어는 좀 말 그대로 좀 어휘 위주로 이렇게 나도 지금 쓰면서 짧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답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오답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써드릴 겁니다. 너무 쓸 내용이 많아서 다 슬라이드 쇼로 애니메이션을 넣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주관, 편견, 고정관념 다 굳게 접어 하늘 위로 버려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지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려해야 되는 거야. 지문의 내용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는 지문 내용에 근거하는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분석 추론을 하는 경우가 없다고? 웃기지 마. 여러분들 진짜 있어요.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문에서 100% 내용을 찾아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배경 지식이 개입이 돼 있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 사용은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석유 사용을 많이 하면 지구온난화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문의 글은 얼마든지 석유 많이 써도 돼. 어차피 인간 죽고 사람 죽고 화성 연료 다시 생겨. 뭐 이런 지문에 그릴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문의 내용을 근거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근거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주관, 편견,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문의 내용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만 봐요. 지문이 곧 법이다. 지문이 곧 법이다. 지문만 수동적으로 봐도 정답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정말 지문하고 선지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만 시켜도 감으로서도 맞출 수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편견, 주관, 고정관념만 하늘나라 버려버리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오답을 피할 수 있다고. 뭐 선지가 뭐 몇십 개 제시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작 5개 제시되는데.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선택지를 배제시킨다. 자,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거는 포괄적인 거는 너무 넓은 거죠. 그죠? 지금 포괄적인 거 아까 주제문에서 배웠잖아요. 너무 넓어. 그리고 지나치게 세분 거는 너무 좁아. 그치?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는 너무 주제만 나열하고 있어. 이런 거죠. 어떻게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건 너무 구체적이야. 오케이? 얘는 너무 일반적이고 얘는 너무 구체적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반복할 건데 앞으로 영어는요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요. 알죠? 뭐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지를 지나치게 포괄적인 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걸 고르시면 안 돼요. 더 그 글의 중심에 서 있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돼요. 오케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말 한 거예요. 지문의 중심에 있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돼요. 지문의 가쪽이나 지문에서 너무 포괄적이거나 지문에서 퍽 핀 꽂은 것만큼 좁은 범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니라고요. 정답일 수 없으니까 배제시키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포지색 외우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거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포지색. 네. 내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는 걸 봤습니다. 지포지색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아무튼 선택지 배제시키는 거 이럴 때 지는 지포지색 선택지 배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정보의 양과 질 측면에서의 질량 보존 원리 준수하기. 자, 여러분 정보는요 선택지로 이어질 때 그 선택지 내용은 그 정보를 요약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말은요 다른 의미에서는 정보의 질과 양이 선택지에 맞아야 돼요. 선택지에서 딱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포괄적인 건 어떤 거예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 거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거는 정보의 양이 그냥 적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언급되고 있는 표현, 질량 보존 원리 측면에서는 선택지에서 나타낸 표현이 일단 지문에도 있어야지. 선택지에서 나타낸 표현은 무조건 지문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언급되죠. 이제 핵심어 찾잖아. 우리 핵심어도 찾았잖아. 핵심어에 대해서 찾았을 때 그 핵심어가 선택지에서 표현이 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어들의 수적인 양상도 봐야 돼요. 오케이? 핵심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보냐는 거지. 주로 지문에 최소 반복을 하라 그랬지. 두세 번은 그 단어를 반복하거든요. 오케이? 절대 그 핵심어 빠뜨리면 안 된다고요. 정답 피하려면 정답을 피한대. 미쳤나봐. 오답을 피하려면 선택지 표현 지문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때는 핵심어를 가지고 봐야 돼요. 핵심어의 누락 여부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정보의 양이에요. 그리고 질. 이건 질인 거죠. 양은 양이죠, 말 그대로. 오케이? 그래서 수량을 보면 되고 양은 질을 핵심어가 누락이 된 게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오답 속어 적극 활용하기. 여러분, 오답 속어가 얼마나 유용하냐면 선택지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떠냐면 정답이 만약에 그냥 보는 거예요. 3번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주로 평가원이 선지 구성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2번 아니면 4번 뭐 이쯤에다가 매력 있는 오답을 만들어요. 매력 있는 오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빼박 아닌 것들. 얘는 당연히 아님, 얘도 아님을 줘요. 그러면 오답 속어만 확실하게 해도 정답이 둘 중 하나로 좁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를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답 속어는 굉장히 매력 있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절대로 쉬운 유형이라고 안 해서도 안 돼요. 물론 실용문 이런 거는 하라고 안 해요. 하지만 선지가 일단 영어면, 만약에 최소한 선지가 영어라면 오답 속어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는 정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맞고 싶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잘 맞고 싶으면.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최소한 오답 속어를 적극 활용하고 싶으면 이거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고 싶죠. 그때는 너희들이 풀 때 아닌 이유까지 짝대기를 그어주면 좋아요. 이 어휘 너무 뜬금없어. 아니면 이 어휘가 빠졌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X표를 그어가면서 확실히 정답이 아닌 이유. 최소한 이선지가 정답이 아닌 이유. 정답 1, 2, 3, 4, 5 중에 3번인 거 찾지 못했어도 1번, 4번, 5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알겠지? 좋아. 그 다음 5번째. 선택지들 간의 대등, 대립. 대등하게, 대등. 대등하냐? 아니면 싸우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지들이 내용, 그러니까 의미 안에서 대립적인지 대등인지 확인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이건 선택지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택지에서 A랑 B가 나왔는데 이 A가 이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B가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긍정인데 얘도 부정이에요. 그런데 얘가 부정이고 얘도 부정이고 아니면 얘도 긍정이고 얘도 긍정이고 그리고 거꾸로 얘가 부정인데 얘가 긍정인 게 나왔어요. 선지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최소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게 단어 뜻이 같다면, 그러니까 같을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긍정이잖아. 그러면 부정에서 부정으로 가는 것보다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둘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게 대립관계가 정답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A가 긍정이면 B는 부정일 확률이 높다고. A도 부정, B도 부정, 내지는 A도 긍정, B도 긍정을 평가원이 민원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문을 민원보다는 너무 쉽게 풀리는 거지. 그냥 앞하고 뒤가 분위기가 비슷하면 긍정, 긍정 아니면 부정, 부정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평가원은 앞에가 부정이면 뒤는 긍정인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러집니까? 지금 3번하고 4번 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정답이 벌써 좁혀진 거예요. 이런 대등 대립을 확인하면 선택지 안에서 2개 이상이 제시된다면 대등 대립 확인 시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혼자 왕따인 것도 정답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영어 듣기에서 기억나요? 혼자 왕따인 건 정답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선택지들 간의 대등 대립을 확인해서 대립인 경우에는 정답 확률이 높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는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대립되는 상, 대립상, 긍부, 부긍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답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선택지 문장을 어절 단위로 판단하기. 이거는 여러분들 선지를 보면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데 선택지가 이제 영어로 제시되죠. 그러면 그거랑 주제로서 적합한지를 살핀다고 생각했을 때 핵심어가 선택지에 들어있어야 되죠. 일단은 핵심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글에 대한 필자의 생각도 들어있어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제일 글의 내용을 포괄해야 돼요. 물론 너무 포괄적인 건 안 되지만 구체적인 것보단 포괄적인 게 나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나머지 선지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이거를 찾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포괄적인 거, 글을 전체를 읽지 않아요. 우리는 수능 글 지문 나오면 이만큼을 다 최선을 다해서 읽지 않습니다. 무슨 내신 대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게 필자의 생각 플러스 핵심어면 구체적인 거를 거꾸로 볼게요. 이 구체적인 거가 답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문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지에서 지문이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 선택지 문장은 어절 단위로 이 단어 맞나, 이 단어 맞나, 이 단어 맞나, 이 단어 맞나 이런 식으로 쪼개요. 이런 식으로 쪼갰을 때 어절 단위로 쪼갰을 때 이 단어 맞아요. 그리고 이 단어 맞아요. 그리고 이 단어 맞네요. 근데 웬걸 생뚱맞은 단어가 하나라도 등장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not,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답이 아닌 거죠. 아니면 착각이다 이런 것들 나와도 답이 아닌 거고. 그죠? 생뚱맞은 단어를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절 단위로 했을 때 여러분 내 말의 요지는 하나라도 아니잖아.
하나라도 아니야? 그러면 오답입니다. 하나라도 아니면 나머지 다 맞아도 매력적인 오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라도 X면, 그러니까 X를 긋는 연습을 해야죠. X랑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어절 단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는 맞네, 아니네, 얘는 틀리네,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네, 오늘 주제문 핵심어 오답 피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꽤 길었네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